지금 엄청 약간 애기씨 우유 좀 줄까요? 제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공원에 밥 주는 양이들이 있는데 건물 밑 구멍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아요. 막혀서 나오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 고양이들은 결국은 영역지 안에서 안전 확보가 그냥 최우선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확신이 없는 경우, 또는 특정 사람한테는 좀 위협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자기 몸을 좀 숨기려고 하고 노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막 기상천외한 간판 위에서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처럼 어떤 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만 생활하다시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 건물 및 구멍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어느 정도의 출입 확보가 가능하면서 자기 몸을 숨길 수 있으면서 어느 정도 외부 환경에 노출이 안 돼서 조금은 좀 따뜻하게 자기 체온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생활하는 것 자체는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아이가 좀 많이 아프거나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서 먹을 것은 좀 꾸준하게 챙겨주시고, 혹시 어딘가 아픈 상태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좀 구조해서 경우에 따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배 자매끼리도 사이가 극도로 안 좋을 수 있을까요? 짚히는 게 있다면 큰애가 어릴 적부터 아파서 1년 정도 격리시키다시피 키웠는데, 고양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원래 단독 생활하는 것들에 대해서 습성처럼 남아있고, 특히나 또 아픈 경우에는 이 아픈 친구한테 여러 가지 냄새가 나요. 뭐 약을 투약한다거나 뭔가 어떤 치료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다른 고양이가 불편해할 수 있는 냄새들이 묻어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는 요소들이 그 친구한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형제 자매였고 사이가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도 격리되고 나서 다시 맞닥뜨렸을 때는 다학질을 한다거나, 또는 한 친구가 나이가 들어서 동물병원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검사할 일이 생기거나 했을 때 그때부터 사이가 완전 손바닥 뒤집듯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꼭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고묘가 자주 아픈 경우에 집에 남아있는 친구들도 꼭 가바펜틴 성분의 안정제를 처방을 받으셔서 동물병원 갔다 와서 조금 예민해질 수 있는 날은 적어도 한 3일 정도는 함께 투약 관리를 해주시는 것을 저는 무조건 추천드려요. 왜냐면 한번 싸우고 나면 다시 합사를 시킨다는 게, 그 나쁜 선입견이 생긴 상태에서 다시 친해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크게 부딪히고 나면 서로 탁 보는 순간 쟤가 나를 째려보네? 그냥 쳐다본 건데도. 이런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스킨십 좋아냥이 대 스킨십 싫어냥이 사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보통 첫째 고양이가 둘째 고양이가 사는 집에서 다 있는 문제입니다. 둘째 냥이는 첫째 냥이를 되게 쫓아다니고 누가 봐도 귀찮게 해요. 스킨십 계속 하고 싶어요. 나 혼자 누워있고 싶은데 꼭 옆에 가서 같이 누우려고 해. 이런 경우는 오히려 둘째 냥이 스킨십 좋아 냥이를 조금 말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첫째 냥이를 향해서 갈 때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의를 끌어주신다거나, 아니면은 애착 장소 자체를 둘째 냥이가 그 자리에 가 있기만 하면 칭찬을 해준다거나,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간식을 좀 주는 것. 둘째 냥이가 첫째 냥이 위치로 갔을 때는 위치를 옮겨주고, 둘째 냥이가 우연히 착장소에 가서 자리를 잡고 누워있을 때는 항상 간식 보상을 해주고, 그래서 내가 첫째 냥이를 자꾸 쫓아가면 이건 항상 제지당하는데, 내가 혼자 특정 자리에 가서 앉아있으면 칭찬과 간식이 쏟아지네? 그럼 난 이 자리를 좋아해야겠다. 첫째 냥이 옆자리가 아니고 다른 애착 자리를 좋아해야겠다라는 개념을 만들어 주시는 게 오히려 훨씬 고양이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첫째 냥이가 둘째 냥이를 좋아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훨씬 힘들기는 해요. 뭐 가까이 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대면대면하게 하는 거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가 합사 교육을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로 막 치근덕대고 달라붙고 이걸 좋아하게 되는 건 너무 어려워. 생각해보세요.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는 막 스킨십 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 친구 있고, 한 친구는 이렇게 몸에 막 사람 닿으면 그거 되게 싫어하는 친구 있어. 그러면은 이거 누가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스킨십을 싫어하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조금 배려해주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분해염 때문에 습식 위주로 먹어야 하는 고양이들이 있는데
건강한 고양이 한 마리가 아픈 고양이 습식을 다 먹고 다녀요. 먹는 동안 격리를 해두면 풀자마자 다른 고양이들을 괴롭혀요. 공간 격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고양이의 밥을 못 먹게 학습을 시키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은 모든 친구들이 동일하게 습식을 먹도록 해야 되고, 먹는 도중에 다른 고양이 것을 먹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격리를 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격리된다는 것 자체, 이 친구한테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죠. 나 갇혔어, 짜증나, 그러면 튀어나와서 다른 고양이들을 괴롭히는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이 친구도 그 격리된 시간에 먹이 퍼즐을 하든 습식을 슬로우 피더에 천천히 이렇게 핥아 먹을 수 있도록 하든, 아, 격리된 게 아니고 나는 저 방에 갈 때마다 맛있는 거를 갖다가 놀이하듯이 먹을 수 있네 라는 인지를 만들어 주셔야지 그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다른 고양이한테 푸는 상황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야, 안 돼! 넣어놓고 털컹털컹 닫아놓고 다른 고양이들 먹고 있는 모습을 그냥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나왔을 때 분풀이처럼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 나한테 특별 대우를 해주나? 약간 좀 이런 인식 개선으로 좀 가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인가의 대장냥이가 뜰을 여전히 끼고 삽니다. 몸싸움이 과하면 제지하고요. 고양이는 부성애가 정말 없는 동물인가요? 기본적으로는 고양이는 부성애는 없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부성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흔하지는 않은 경우고요. 왜 이 고양이들이 좀 부성애라는 개념이 생기기가 어렵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컷냥이들은 되게 넓은 영역지를 이용을 하고 여러 암컷 고양이들과 교배를 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심지어 암컷 고양이들은 중복 임신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정이 왔을 때 여러 수컷 고양이와 관계를 갖고 각각 수컷 고양이들의 새끼들을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수컷 고양이들이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어떤 새끼가 자기 새끼인지 알지 못하도록 진화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고양이 입장에서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이 새끼들을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고, 오히려 이렇게 뭐 육묘하는 거를 도와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챙겨준다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고 되게 좀 신기하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근데 예전에 이용환 작가님이 사진 촬영하면서 부성에 있는 고양이는 딱 한 번 보셨다 그랬거든요. 흔히 볼 수는 없는 특별한 고양이다. 그러니까 내 배로 낳은 게 아니잖아요, 아빠는. 그쵸. 근데 그 고양이가 내 자식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 없습니다. 그럼 그냥 그 애가 정이 가는 건 거예요? 그냥 그 어미 고양이가 마음에 들거나 그 무리가 있는 곳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그 영역지를 잘 보호하거나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특정 고양이가 눈빛만 봐도, 제 털 색감만 봐도 내 새끼네, 발가락이 닮았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집사가 임신 후기 출산하던 시점부터 고양이가 자기 꼬리를 볼 때마다 하악질하고 그루밍을 강하게 한대요. 꼬리에서 냄새가 나서 그런 건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지각과민 증후군 같은 것일지. 근데 제가 봐서는 임신 후기 출산 시점부터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지각과민 증후군 가능성이 아주 높기는 하네요. 그리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의외로 뭐 꼬리 통증을 유발할 만한 어떤 골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허리 디스크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만 기본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고, 이 문제가 없는데도 이런 모습이 계속 보인다? 그러면은 지각과민 증후군에 준해서 치료 유지 관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고양이를 모르시는 어르신들은 저희 집처럼 임신을 하고 애가 태어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고양이보다 사람 애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고양이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는데, 제가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보는 모든 상황은 열의 아홉 고양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애기 때문에요. 애기 때문에. 그리고 보호자 생활 패턴이 바뀌잖아요. 또 당장 이 어린 애기 신생아 케어하려면 진짜 다크서클 막 이렇게 내려오고 보이시나요? 힘든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만큼 관심을 못 받게 되면서 쉽게 말하면 그냥 우울증처럼 시름시름 애들이 아프거나 거식증이 오거나 막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육아육묘하면서 고양이들 너무 불쌍하니까 고양이들을 위한 시간도 따로 좀 떼놓고 할애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열심히 해야겠네요. 저도 열심히 해야죠.
발톱 안 깎으면 안 되겠죠? 사실 뭐 고양이만 생각하면 발톱 안 깎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성 발톱 생기고 이제 발톱 탈각이 안 되는 친구들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보통은 스크래치 하면서 정상적으로 탈각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발톱 자체가 고양이한테 뭐 해를 주진 않아요. 근데 실내 생활을 하면서 사람하고 같이 살았을 때 고양이가 발톱을 자르지 않으면 진짜 낚싯바늘 같습니다. 진짜 낚싯바늘이에요. 한번 걸리면 살이 뜯기지 않은 이상 이렇게 쏙 뽑히지도 않아요. 사람과 일상적인 스킨십을 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스크래칭 하는 것들 중에 가끔 천재질, 카펫 재질 같은 경우에는 발톱이 길면 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발톱이 빠지지가 않아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아니라고 하면 발톱을 도저히 못 자른다 그러면 그게 고양이의 건강에 해를 주진 않는다. 하지만 사람이 맨날 다치니까 관계성이 떨어질 수는 있겠다. 가능하면 교육을 잘 해서 발톱 정도는 자를 수 있어야지 인간과 함께 사는 반려동물로서의 어떤 포지션, 우리가 서로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 되기가 좀 더 수월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음치읓 화장실에 마스터몰의 조합으로 쓰고 나서 매일 3-4번씩 모래 샤워를 합니다. 까만 턱시도 냥이지만 러시안 블루처럼 온몸이 회색으로 미치겠네. 되어 나오는데 그루밍을 하면서 모래를 먹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루밍을 하면서 뭐 소량씩 먹는 모래 정도는 그게 건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 벤토나이트 모래가 막 독성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가서 막 이식증을 하듯이 콱콱콱 씹어 먹는 이런 경우에는 장폐색이나 이런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고, 자기가 진짜 마음에 드는 모래가 생기면 이 친구들이 초반에 지금처럼 모래 샤워하고 뒹굴고 막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것도 한때입니다.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돼요. 약간 플레이스테이션 처음 사고 나서 밤새서 게임하는 그런 상태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오래 안 갑니다. 익숙해지면 오래 안 간다. 대신에 이제 너무 그 모래 샤워하고 모래 화장실에만 집착하게 되면 이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평소 기본 생활 루틴에서 이 친구가 놀이를 잘 하고 있는지 심심하진 않은지, 왜냐면 꽂히게 되거든요. 심심한 친구들은 뭐 하나에 꽂히면 막 그거에 막 난리가 나니까 좀 이런 정도를 좀 덜하게 할 수 있도록 케어하시는 정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도 시큰둥해진다. 양이랑 친해져서 이제 쓰다듬고 배도 만지기는 한데 조만간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놈을 데리고 가야 될지 5마리 살던 대로 둬야 할지 고민입니다. 길냥이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선택이에요. 그렇게 사람 친화적인 고양이라고 하면 뭔가 어딘가 입양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친구인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관계성을 맺는 사람이 꽤 있을 텐데, 내가 이사를 가고 이 친구를 집에 들였을 때 잘 보살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입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이 친구를 데려가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는 다른 사람이 이 친구를 돌봐주기를 기대하고 그냥 이사를 가시는 게 맞겠죠. 결국은 내가 어느 선까지 책임질 수 있을 거냐의 문제예요. 이 친구를 잘 돌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입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너무 불쌍한데, 뭔가 연민 때문에 입양을 하게 되면 결국 나도 막 책임지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고, 이 친구도 왔는데 적응 못하고 막 힘들어하는 과정 중에 오히려 몸이 아프다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결국 내가 얼마만큼 이 친구를 잘 책임질 수 있을지를 고려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곧 이사를 가는데 고양이랑 첫 이사라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제가 컨텐츠에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어요. 직접 이사하는 걸 보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사를 할 때 이사 전후로는 동물병원에서 안정제 처방을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전날, 이사 당일,
그리고 이사한 다음 날 일반적인 고양이들 기준에서 하루에 2번씩 3일 정도 안정제 처방을 받아서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그 영역지를 옮긴다는 개념에서 이 친구들이 적응을 잘한다. 이 부분 하나. 그리고 이사 갈 때 원래 고양이들이 쓰던 것들을 버리지 않고 기존의 냄새가 그대로 묻어있는 채로 가지고 간다. 그리고 이사 간 공간에 대해서 원래 쓰던 물건들을 비슷하게 세팅을 해놓고 고양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부분까지를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사 가기 전에 전후로 이 친구들이 조금 적응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사 도중에 날 수 있는 소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적응하는 교육을 미리 하신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 소리가 나기 전에 이 친구들 이동장 교육을 좀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이삿짐 싸고 막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전에 교육이 되어 있는 이동장에 들어가서 자동차에 미리 탑승하고 그리고 나서 방 세팅이 다 돼 있는 곳에 먼저 이 친구들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방에 이삿짐이 다 옮겨지고 난 이후에 들어오거나 해서 그 소음과 이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노출되는 걸 좀 최소화시켜주는 개념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첫째 냥이가 배가 고프면 셋째 냥이를 사냥하듯 쫓아다니며 괴롭힙니다. 지금 RCM으로 혼자만 제한급식 중인데 배고플 때 먹지 못하면 셋째를 향한 눈빛이 달라집니다. 체중 관리 때문에 제한급식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RCM이 뭐예요? 심장이 정상처럼 못 뛰게 되는 상태가 되는 상황인데 RCM이 있다. 그래서 제한급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셋째한테 스트레스를 푼다. 근데 스트레스를 풀게 되면 이 친구는 흥분하게 되겠죠. 흥분하게 되면 약해져 있는 심장 상태에서 2차적으로 오히려 폐에 물이 찬다거나 합병증 상태가 생길 확률이 높다라고 본다면 어떤 게 더 마이너스 요소일까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서 먹는 양은 조금은 더 늘려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방식 사료를 지금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면 살이 너무 찌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습식을 좀 활용을 잘 해볼 것 같네요. 양을 늘리면 이뇨제의 양이 늘어나 몸에 부담이 된다고 체중 조절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먹는 양을 늘리는 거 외에 다른 방도는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고양이 심장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사실은 추가적으로 행동학적인 약물을 쓰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친구가 너무 못 먹어서 예민해진 상태가 원인이라고 하면 그 원인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고양이에 대한 반응도를 낮춰주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그 방법은 있죠. 특별히 먹는 양을 늘리진 않지만 포만감을 늘려주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천천히 먹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습식이라고 하더라도 슬로우 피더로 지금은 뭐 5분 만에 먹을 거를 10분, 15분 정도에 천천히 먹을 수 있는 장치들, 건사료도 무조건 먹이 퍼즐로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요소들로 기본 식이에 대한 식사 시간을 늘려주는 형태로 관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짜증나고 예민해지는 부분을 지금이 100이라고 하면 한 70%, 60% 수준까지는 낮춰볼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먹이 퍼즐이랑 슬로우 피더를 활용해 보시는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11년 전 다른 병원에서 바로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저희 고양이 선생님 진료 덕분에 8년이나 더 살다가 별이 되었답니다. 마음 한켠에 늘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와. 이런 말 들으면 되게 저는 감동받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감동보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훨씬 더 크게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잘 회복하지 못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좀 힘들어하는 편이다 보니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우선됩니다. 후드티 정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네요. 어디 거지? 뒤에 라벨을 한번 볼까요? LMR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생겼네요.